며느리가 도망쳤다. 돈까지 챙겨 낯선 남자와 새벽에 사라졌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래시장에서 우연히 본 한 가족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초췌한 얼굴, 상처난 손 등. 고구마 2개를 아이 셋이 나눠 먹던 장면.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문 앞에 들리던 기척.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 도망친 게 며느리가 아니라 숨으려고 했던 것이란 걸. 왜냐하면 그녀가 본 그것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만큼 끔찍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오늘 기분 전환 삼아 오랜만에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매일 카페랑 백화점만 오가는 게 지겨웠고, 며칠 전에 담당 의사가 움직이는 김에 장도 좀 보시죠 하길래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운동화까지 신고 이른 오후에 재래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과일 냄새,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서 진한 시장 냄새가 났는데, 그게 옛날 생각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모처럼 장바구니도 들고 기웃거리며 싱싱한 채소 구경하고 있었는데, 시장 안쪽에 작은 공터 같은 데서 사람들 몇이 서성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호기심 많은 편은 아닌데, 오늘은 왠지 발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거기 오래된 주전부리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군밤 고구마. 여전히 군밤 장사하는구나 싶어서 더 가까이 갔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제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여자 하나, 그리고 아이 둘이었어요. 여자는 손등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자세가 무척 구부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쯤 돼 보였는데, 둘 다 주머니에 손 넣은 채 추위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주인한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제일 작은 봉지로 주세요. 고구마 2개만요. 주인이 난감한 듯 말했어요. 아이고, 애기 엄마 왔어. 2개면 애들까지 먹기엔 좀 모자랄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돼요. 전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목소리가 귀에 크게 박히는 거예요. 나직다는 느낌이 한순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여자가 봉지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먹으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다 결국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1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1개 먹어. 나는 엄마랑 나눠 먹을게. 그 말에 큰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됐어. 너 먹어. 나는 괜찮아. 그 순간 저는 이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 아이들의 말투, 서로 챙기는 모습, 여자가 아이들을 바라보던 눈빛.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압박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군밤 가게 옆 낡은 파라솔 뒤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정면에서 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 얼굴에 묻은 껍질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얇게 갈라진 입술,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고개를 약간 든 순간 보인 얼굴 윤곽.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며느리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5년 전 아들 사고가 난 다음 날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며느리. 최지연. 그리고 그 옆에 아이 둘은 제 손주였습니다. 아니, 손주였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애들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4살, 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구마 2개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몰라보게 초췌해져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들, 제 아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라솔 기둥을 붙잡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5년 동안 단 한 줄의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제 앞에서 아이들과 작은 고구마 몇 개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알고 있던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모두 진실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 오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한테 뭔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지연과 2아이가 군밤 봉지를 쥐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을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지연을 원망했고 손주들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틀렸고 뒤돌아보지 않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그 여자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초췌하고 축나 있고 아이들에게 군밤 2개를 나눠주며 미안해하는 엄마였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후 저는 평생 가정부였던 박 여사한테서 지연 씨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 낯선 남자랑 같이 떠났다. 그런 말들을 들었거든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철저하게 속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파라솔 뒤에서 벗어나 군밤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아직도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따뜻한 군밤을 사갔어요. 그 모습 자체는 평범한 일상인데 이상하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제 가족이, 제 아들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군밤을 2개만 사서 나눠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뭘 찾으세요?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조금 전 그 여자요. 그 아이들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군밤 한 봉지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지연이 왜 이렇게까지 가난해졌지? 돈을 가져갔으면서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지연을 따라다니던 그 수상한 남자는 누구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강남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반짝이는 가로등이 현실과 시장을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은 여전히 적막했고, 똥이 트지 않은 새벽 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짝 스며들어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자마자 군밤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하지만 군밤 향은 이제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주들은 저걸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군밤 하나를 집어 먹으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가진 이 풍족함이 지연과 아이들이 사는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조금 차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이, 제가 몇 년 동안 나쁜 피를 가진 아이들이라 생각했던 저 아이들이 이 작은 군밤 하나를 서로 양보하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바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넓고 복잡해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헤매다가 어제 군밤을 산 가게의 주인을 다시 찾았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 맞죠? 오늘도 그분 찾으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주인은 담배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그렇게 보고 계셨잖아요. 그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주인은 얼굴을 굳히며 제 표정을 찬찬히 살폈어요. 그렇구먼요. 그러면 뭐, 마음이 좀 복잡하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주인은 팔을 들어 시장 뒤편으로 난 좁은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오래된 다세대 건물 102동. 반지하 방 하나에서 애 둘 데리고 살아요. 제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반지하.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곳. 겨울이면 곰팡이 피는 곳. 제 손주들이? 지연이? 저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겨울 햇살이 닿지 않는 긴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도둑이라 부르며 욕했던 여자를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 엄마. 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노크했습니다. 똑, 똑똑. 문이 열릴 때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문틈으로 지연의 눈이 보였어요. 그 눈의 열해는 늙어버린 고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지연도 저도 서로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툭 떨어지는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놀란 것도 아닌, 반가운 것도 아닌 그냥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지연은 머뭇거리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바닥에 깔린 이불, 접혀 있는 아이들. 오드, 식탁에 놓인 미지근한 국물 그릇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해의 절반은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후와 민규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 당황한 듯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은 많이 컸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민규는 순간 움찔했어요. 낯선 사람 대하듯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표정에 저는 심장이 또 한 번 찢어졌어요. 지련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야. 그제야 민규와 지후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맞아요? 지후의 작은 목소리가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맞아.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저는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줬어요. 먹을 게 변변치 않아 죄송해요. 그 말 자체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연은 시선을 아래로 떨궜어요. 손가락이 서로 얽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지연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가 다칠까봐 저는 그 말에서 어떤 위험의 냄새를 느꼈어요. 누가 다친다는 거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날 이후로 우린 조용히 지내야 했어요. 그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승호, 사고 나던 그날 지연의 눈이 잠깐 저를 향해 올라왔어요. 하지만 곧 다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왜 그날 이후로 도망쳤어? 돈을 훔친 것도, 남자랑 떠난 것도 다 거짓이었니? 지연의 몸이 움찔 떨렸어요. 그 말, 누가 한 거예요? 박 여사, 내가 떠난 다음 날, 다 그렇게 말했어.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 그 사람.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서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승호의 동생, 우리 막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그 애랑 관련 있어?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떠난 게 준호 때문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지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쥐고 떨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거든요. 지연은 겨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변했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 사람, 지연은 준호라는 이름조차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지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를 봤어요. 그 말은 제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뭐를 봤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끝나요. 우린 정말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계단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오는 소리. 탁, 탁, 탁. 지연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고 문고리 근처에서 아주 가벼운 긁힘 소리가 났습니다. 스칠 듯 지나가는 듯 문을 한번 확인하는 느낌의 소리.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발소리는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어요. 지연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잘 안 닫히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5년간의 오해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 지연의 도망, 아이들의 비참한 삶, 박 여사의 이상한 말들, 오늘 문 앞에서의 기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반지하 방, 그 좁고 차가운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지연은 계속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진실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었어요. 진실을 찾아내는 것. 제 아들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혹은 누군가가 만든 결과였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가 피부치라고 부르던 사람인지. 저는 마지막으로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이 싸움은 제가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얼굴은 제가 봐도 낯설었어요. 눈 밑은 더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자 따뜻한 집안의 공기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공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었어요.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서류철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사 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조사 결과 통지서. 승호가 떠난 뒤 한 번 읽고는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어 그대로 넣어둔 것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졸음운전 추정, 브레이크 제동거리 이사, 운전자 피로 가능성. 익숙한 단어들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전 동일 차량의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으로 정비, 이력 1을 확인됨.
브레이크, 경고등, 정비. 지연이 말했던 내용과 겹쳐졌어요. 분명 정비소에 같이 갔다고 했지.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 번호. 아직 있을까?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번호였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세요? 박 여사, 저예요. 명자. 잠깐의 침묵 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호 사고 이후 이야기라고 말하자 결국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오전 집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박 여사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 네, 사모님. 5년 전 새벽에 했던 말 기억나요? 어떤 말씀이신지. 지연이 돈 들고 낯선 남자랑 도망갔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거 눈으로 직접 본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킨 말인가요?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누가 시켰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호 도련님이요. 저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그 이름을 들었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켰어요? 장례 끝나고 사모님께서 잠깐 주무시고 계실 때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박 여사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형수, 새벽에 낯선 남자랑 택시 타고 떠나는 거 봤다고 그렇게 말해 달라고 했어요. 사모님한테도 혹시 묻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실제로 본 건요? 그냥 택시가 한 번 왔다 간 건 봤어요. 짐 비슷한 걸 들고 나가는 사람 그림자도 보긴 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젊은 남자는 못 봤어요. 근데도 봤다고 말한 건가요? 그때 남편 수술비가 급했어요. 도련님이 형수 도망간 거 어머님이 아셔야 한다고 말하니 저도 그냥 그게 맞겠거니 생각했고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소리를 못 질렀어요. 이미 마음 한켠에서는 이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때문일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승호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커피를 사들고 찾아갔던 로비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입구로 들어가는 발걸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승호와 함께 일했다던 인사과 과장한테 연락하니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잠깐 얼굴 좀 보자. 승호 사고 얘기 말이야. 잠시 망설이던 그는 회사 근처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그래요, 김 과장. 질문이 좀 있어요.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승호 사고 나던 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5년 전 일이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또렷합니다. 그날 저녁 누가 승호한테 전화를 했죠. 준호 부장님이요. 역시 그 이름이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네. 제가 야근하고 있었는데 옆자리라 통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듯 말했어요. 형, 공장 쪽에 큰 문제 생겼어. 지금 안 오면 사고 터져.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상무님이 지금 나가면 되냐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날 공장에 확인해 보니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간에 문제 생긴 기록 전혀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에서 달라진 건요? 상무님이 맡고 계시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준호 부장님이 이어받았고, 1년쯤 뒤에는 상무님이 계시던 자리에 준호 부장님이 앉으셨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능력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분이긴 했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표정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김 과장.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브레이크 경고등, 정비, 위험한 도로, 공장에서 걸려온 줄 알았던 전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지구대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최 형사는 저를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형사님, 5년 전 제 아들 사고 기록.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왜 그러시는지. 저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조각조각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했다는 것. 공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브레이크 경고등이 사고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연이 떠밀리듯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까지. 최 형사는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서류철을 가져와 몇 장을 넘겼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사고 직전 5분 정도 비어 있었어요. 메모리 오류라고 보기엔 애매한 위치였죠. 게다가 브레이크 정비 기록도 있어서 좀 더 들여다볼까 했는데,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가족들이 원치 않는데 억지로 판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 보였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들여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들은 정황이 사실이라면 재검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요? 결정적인 건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준호 씨 입에서 어느 정도라도 인정하는 말이 나오면 사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최 형사는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게 다행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 안 칠 겁니다. 형사님. 이번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에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승호가 회의 녹취한다고 사두고 거의 쓰지 않던 것이었어요. 건전지를 갈아 끼우니 작게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아직은 쓸만하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였어요. 준호를 집으로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스스로 말을 꺼내게 만들어야 했어요. 형 몫의 지분, 돈, 자리. 준호가 가장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잠깐 집으로 올 수 있니?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정리할 건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정리? 승호 몫으로 남겨둔 것들 말이다. 회사 지분 문서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전화 너머로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목. 그래. 언제까지고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니? 회사도 이제 내가 책임지고 있고. 잠시 침묵 끝에 준호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녹음기를 조용히 거실 서랍에 숨겼습니다. 손잡이를 열면 자연스럽게 눌리도록 위치를 잡았어요. 준비는 끝났다. 남은 건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발소리.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왔니? 손 씻고 와라. 밥은 다 돼 간다. 식탁에 마주 앉은 준호는 예전보다 더 말쑥해 보였어요. 패딩 안에 정장 재킷,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엄마, 몸은 좀 어때? 그럭저럭 살지 뭐. 저는 대충 웃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응. 형 몫이 얘기 말이다. 준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어요. 솔직히, 형이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회사도 너 혼자 뛰었고, 승호가 맡았던 것들도 결국 내가 다 이어받았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말인데, 형 몫으로 남겨둔 것들을 이제는 내 몫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준호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이 말 듣는데 좀 이상하네. 뭐가? 엄마는 항상 형 편이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형 몫까지 나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준호야. 응. 형 몫을 내가 가져가는 게 진짜로 맞는 일인지 알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눈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너한테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지.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형을 공장으로 부른 사람 너였지. 누가 그래? 그걸 숨긴다고 모를 줄 알았니? 회사 사람들, 공장 다 확인해 봤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공장에는 그날 밤 아무 문제도 없었대. 그건 현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고. 브레이크 경고 등 너도 알고 있었지. 모른 척할 수 없을 만큼 준호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정비소에도 같이 갔다며. 당장 큰일 날 정도는 아니다.
그 소리 들은 것도 같이 들었지. 그랬지. 근데도 밤에 외곽도로 공사 구간 있는 쪽으로 형을 보내게 만들었네.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 그건 우연이야. 우연?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러더라. 사고 나기 전날 밤, 내가 일부러 그 길이 빠르다고. 공장 가는 길엔 늘 그쪽으로만 다닌다고 몇 번이나 말했대.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형수, 아직도 엄마랑 연락해. 그럼 내가 반지하까지 찾아가 문을 확인한 것도 알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그걸 소리로도 알아. 한 집에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발소리 모를 것 같니? 저는 천천히 마무리를 향해 갔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라. 너 그날 밤 어디까지 알고 있었니? 한참의 정적 끝에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난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럼 뭐였는데? 그냥 한 번 크게 당하게 만들고 싶었어. 형이 늘 잘난 척하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형만 특별 대우 받았잖아.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들어온 거 알고 있었고 정비소에서도 당장 위험하진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위험한 길 한 번 정도는 밟아도 되겠지 생각했어. 거기다 공사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 한 번 크게 나고. 그 다음엔 형이 회사에서 한 번 크게 찍히겠지. 프로젝트에 차질 생기고 평가도 떨어지고 아버지가 예전에 써둔 문서들 다시 손볼 수 있는 구실이 생기고. 근데 형은 죽었지. 그건 진짜 내가 예상 못했어. 정말이야, 엄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의도야 어떻든 그건 내가 만든 상황이었어.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문제 알고 있었지. 도로 상황 알고 있었지. 그럼 사고 가능성도 얘기해야 했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쫓아낸 거야? 그는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형수가. 눈빛이 이상했어. 정비소 영수증 가지고 있고 공장에도 전화해 봤다고 하고 경찰에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애들 얘기를 꺼냈어. 입 다물면 애들 건드리지 않겠다고. 집 비우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시킨 것도 너지. 엄마, 낯선 남자와 도망갔다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든 이야기였잖아. 준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작게 켜져 있던 빨간 불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거 설마 처음 들어올 때부터 켜놨다. 엄마, 지우자. 제발 지우자. 나 감옥 가고 싶지 않아. 나도 내가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도 진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지난 5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군밤 둘 나눠 먹던 날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거다. 경찰서 번호를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준호의 녹음된 진술, 정비소 기록, 공장 측 확인, 지연의 증언을 묶어서 사건을 다시 구성했어요. 브레이크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위기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해당 차량으로 야간, 장거리 운행하게 한 점,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을 협박해 진실을 숨기게 한 점, 판사는 결국 준호의 행동을 중대한 과실과 협박이 결합된 도덕적으로 극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규정했고, 준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협박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피부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제 아들을 위험한 자리에 밀어넣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렇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서 울었다면, 이번엔 적어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지연과 아이들은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짐을 들고 서성이는 지연한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들어와. 민규와 지훈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창문이 커. 밖에 나무도 보여. 반지하에서는 창문 밖으로 사람 다리만 보이던 애들이었어요. 부엌에서는 지연이 서툴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 손이 좀 느리네요. 천천히 해.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 저녁 식사 때 민규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군밤 안 먹어도 돼. 왜? 여기선 밥이랑 반찬이 더 맛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다음엔 밥 다 먹고 간식으로 하나 먹자. 이젠 양보 안 해도 되게. 지후가 웃었습니다. 진짜. 그럼 오빠 거 뺏어 먹어야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을 꽉 채웠어요. 오래 비어있던 집이 드디어 집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어떤 일? 전에 카페에서 일했었잖아요. 사장님이 가끔 연락을 주셨어요. 힘들면 연락하라고. 조금씩 다시 일해보다가 나중엔 저도 작은 가게 하나 해보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봐. 안 되면 다시 생각하면 되고. 정말 괜찮을까요? 지연아. 저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넌 5년 동안 제일 힘든 시간을 버텼어. 그걸 버틴 사람이면 카페든 가게든 뭐든 할 수 있어. 지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한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밤이 있었어요. 승호를 잃고 며느리와 아이들을 잃고 막내한테 기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 하지만 정말 끝난 건 그때가 아니라
제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가슴은 아프고 준호를 생각하면 목이 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아요. 적어도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지연은 도망자가 아니라 다시 삶을 시작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군밤 2알을 나눠 먹던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밥을 2번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5년 뒤늦게 눈을 뜬 엄마이자 할머니일 뿐입니다. 늦게야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밤은 조금 덜 무서운 밤이었어요. 혹시 이 사연 속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게 알아챈 거 아니냐는 책망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위로도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누군가한테 버틸 힘이 될지 모릅니다. 댓글에 따뜻한 마음 편하게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